오늘은 두 분을 모시고 좀 토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더 활발하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김형준 교수께서 우선 정치 현상을 꾸준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좀 말씀을 시작을 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 배지대학교 김형준입니다. 제가 나온 미국의 대학은 이제 아이오와 대학인데요. 그 아이오와 대학의 가장 큰 특성은 계량정치학입니다. 퀀터테이티브 어널리시스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 현상을 연구를 하는 전통을 갖고 있는 대학인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케이스 스타디, 사례 연구를 통해서 경험적 법칙을 찾아내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대학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제가 94년도 귀국해서 지금 이제 딱 30년 동안 한국 의회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그동안 있었었던 한국 정치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그래서 일관된 법칙들이 있을까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그걸 토대로 해서 글도 쓰고 있는데 오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맥락과 거의 저는 같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 승리하고 어떤 때에 패배했냐라는 것에 대해서 관통하고 있는 부분들은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는 세력은 승리하는 거고 적응하지 못하는 세력은 결국은 이제 패배한다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결국은 뭐 그 유명한 그 용어가 됐지만 이제 92년도에 클린턴이 아버지 부시를 상대로 해서 선거 운동을 펼쳤을 때 내었던 슬로건이 Is economy stupid? 그래서 이 경제 문제가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느냐라는 거는 뭐 수없이 많이 입증된 거고 저는 뭐 이번 선거도 뭐 윤석열 대통령 불통 오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저는 경제 실패라고 좀 봅니다. 그거를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얘기하는 지금 뭐 자영업자 포함해서 너무 어려운 분들도 많고 20, 30대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자기가 번 돈의 70%를 은행 이자로 내야 되는 그러한 20, 30대 젊은 세대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등한시한 상태에서 이 잘못된 선거 전략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선거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이제 부족하다는 그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거기 아주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수 정당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뭐 제가 한 월간지에도 자세하게 언급을 했지만 핵심은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보수가 제3의 길을 가야 된다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의 길이라는 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1980년대에 토니 블레어가 그 집권하는 과정 속에 기든슨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진보가 너무 좌쪽으로 가면 안 되고 중도를 선점해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길을 가야 된다고 해서 제안했던 게 이제 제3의 길인데 진보 제3의 길은 있었는데 보수 제3의 길을 통해서 집권한 케이스를 제가 누차 많이 강조를 하지만 그게 2012년도에 실은 총선과 대통령 선거입니다. 2012년도 대통령 선거 때 냈었던 경제민주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맞춤형 복지라는 이 경제민주화하고 복지는 원래 진보의 전유물이었었거든요. 그거를 보수가 보수의 가치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수의 시각에서 진보의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만이 외연이 확대되면서 결국 이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틀에서 보면 뭐 박정희 대통령이 한 뭐 전국민 의료보험도 굉장한 진보적 가치를 보수의 시각에서 이제 풀어낸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보수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고 또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어떻게 제3의 길을 갈 것이냐. 그러니까 진보의 가치도 좋고 보수의 가치도 좋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이제 좀 제가 위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럼 보수 정당이 이제 새롭게 만약에 바뀐다고 한다면 가장 지향하는 가치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라는 부분하고 뭐 가치 비전은 뭐 지금도 저한테 부탁하면 한 30분 내에 다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치를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념과 실천이 부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정부가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움을 당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가치와 실행에 있어서의 조화를 이뤄낼 수 있는 그 길이 보수 정당으로서 어떤 게 가장 필요한지에 대해서 일단 좀 위원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소에 여쭤보지 못한 말씀을 여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제 한국 와서 느낀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그 정치인들이 이렇게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가치를 본인이 담아내지 못할 때가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보라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용, 신뢰 이런 것이 좀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또 보편적 규범 같은 것들에 대한 그 존중이 강하잖아요. 근데 한국의 진보가 이 보편적 가치나 배려, 포용에서 얼마나 뛰어난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 보수적 가치란 것은 결국 자유, 민주, 책임 이럴 것인데 얼마나 또 지금 보수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담아내고 계신지. 뭐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자유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이 말할 자유도 있잖아요. 또 그 자유, 그 말을 들을 자유도 필요하고요. 이런 면에서 아직 우리나라의 뭐 정치 또 경제가 발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정치나 국민들이 이 보수나 진보라 그러면 그 보수나 진보에 걸맞는 가치를 자기 삶이나 그 생활 속에서 또 인격 속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근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관님은 이 정치와 정책을 꿰뚫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말씀하시면서도 이게 정책화되고 또 구체 정책이 또 정치로 이어지고 이 경계선상에서 이 둘을 통합해서 이 주시는 말씀이 저한테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래 볼 때 그 지금 우리 이제 보수 정당이라 말씀하셨지만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갈 길이 문제 같은데, 한편에서는 이제 복지 문제, 양극화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런 민주주의의 어떤 부식, 이런 위기 상황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결국 미국도 그렇고 또 유럽도 일정 정도 이 양극화 문제 같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같고요. 한국도 OECD 국가 중에서 아마 쭉 줄을 세우면 경제 불평등 진위 개수가 한 11번째니까 한 상위 30% 안에 들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좀 동질적이고 또 비슷한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라든지 또 불만은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예전에 선생님께서는 이제 경제 민주화를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경제 민주화라는 시각으로 경제 양극화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복지의 틀이 나와야 될 때다. 특히 이 보수가 지향하는 어떤 양극화를 풀 수 있는 어떤 정책의 틀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근데 신기한 거는 그동안에 이제 쭉 보면 이제 보수 정부 때도 뭐 창조 경제, 아까 비판적인 말씀하셨지만 뭐 저도 비슷합니다. 또 지난 진보 정부는 뭐 소득 주도 성장, 그것도 좀 제가 볼 때 내용이 없는 굉장히 슬로건 같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아직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바빠서 그런지 아니면은 진짜 뭐가 없는 건지. 만약에 지금 그 보수 정당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게 양극화 문제를 풀고 또 우리가 처한 상황에 가장 중요한 어떤 정책을 어떤 이름을 지어서 말한다 그러면 여전히 경제 민주화신지 아니면 새로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제가 한 2년 동안 한 1년 반인가 연정을 뵙지 못해서 다시 뵈면 그 말씀을 꼭 여쭈고 싶었습니다. 김 대표님 말씀 좀 해주세요. 두 분. 보수의 가치,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뭐 자유, 경제에서는 시장 경제, 이것이 보수의 가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자유를 부르짖으면 무엇을,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를 구체화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어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뭐 자유라는 말 갖다가 수십 번 했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위한 자유라는 게 구체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심지어 어느 나라나 다
시장 경제 한다고 그러지 시장 경제 안 한다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 경제의 기본 방향을 갖다가 민간주도 시장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과연 민간주도 시장 경제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민간주도 시장 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러면 그런 스로건만 가지고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걸 안 하네요. 예를 들어서 루스벨트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얘기하는 자유하면 구체성이 있다고. 네 가지 자유. 예를 들어서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구체성을 가져야지 그거 누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지. 막연하게 자유 한다고 그래서 그 모르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 경제민주화라는 것도 무슨 지금 생소한 개념도 아니에요. 우리 헌법 속에 삽입되어 있는 거라고. 그게 무슨 특이한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 이 양극화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출산 문제라든가 뭐 노인 빈곤 문제라든가 이렇게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 경제 자체가 해결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보완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 그 과정이 전부 다 경제민주화 과정인데 경제민주화를 갖다가 무슨 특이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도 최근에 와서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미국 의회에 공화 민주 양당의 중도 세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타협을 일으켜 가지고서 그래도 화합을 되고 하는데 요새는 이게 완전히 그냥 극단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회가 해야 할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시장 경제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갖다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제도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지금 실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물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뭐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나는 이게 재벌의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뭐 정부가 힘이 세고 뭐 정치가 힘이 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거는 우리 재벌들이 지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료, 정치, 무슨 재계 이렇게 얘기해서 거기에 상위권을 차지하는 게 재계다 이런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국회를 지금 5번째 국회를 가봤습니다만 처음에 국회에 갔을 때보다 지금 국회가 더 엉망이에요. 예를 들어서 재계에 대한 어떠한 입법을 갖다가 헌나올 것 같으면 지금이 과거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 재계의 로비력이 강화돼 가지고서 각종 방해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럴듯한 법안이 올라오다가도 마지막에 결론이 날 적에는 알맹이는 다 빠져버리고 껍질만 남는 그런 식의 이제 보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 보수 정당 우리 김영준 교수께서 보수의 제3의 길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찾을 그런 생각을 안 해. 염두도 안 되고,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마치 그게 나쁜 사람처럼 그냥 낙인을 찍어가지고서 못 살려고 그러니까 할 수도 없고 말아버리고 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사실 보면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 지금 건강보험을 도입을 할 적에 제가 이제 그 건강보험을 도입하자고 제의를 했더니 당시 경제부처 전체가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심지어 건강보험을 관리할 보건사회부 장관까지 건강보험 할 바에는 연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아요. 연금은 일단 한 20년 동안 돈만 들어가고 나가는 돈이 없으니까 그거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건강보험은 그때 퍼캐피타 GDP가 1000분도 안 되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야.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도 어거지로 해가지고서 박 대통령이 혼자서 이해를 하고서 나중에
대통령이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실시가 된 건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예? 그때 이제 박 대통령의 권위가 원체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가능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보수, 진보 이게 해가 갔다 없이 지금의 일반 국민은 솔직히 얘기해서 진보고 보수 관심이 없어요. 내 매일매일 삶이 지금 중요한 건데 거기에 제대로 부합하는 짓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다른 나라 예를 들면은 서독의 보수당이라는 게 기민당이 보수당인데 기민당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보수라고 얘기하는 애 들어본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초기 그 아데나우라는 사람이 당을 이끌고 가면서 보수란 말 대신에 기독교 정신을 갖다 가지고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그 당이 어떻게 해서 장기 집권이 가능했느냐. 그 사람들은 사회당이 내세울 만한 거를 자기네들이 사전에 갖다가 다 실수를 해보니까 사회당이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독일의 그 삼인당이라는 거는 1949년에 서독연방공화국이 성립이 돼가지고 1959년도에 삼인당이 기민당화 해버린 겁니다. 어? 지금 사실은 이 메르켈이라는 사람이 16년 집권을 했는데 메르켈이 16년 집권한 것도 뭐냐. 삼인당이 요구하는 거를 자기가 다 해버리니까 삼인당의 정체성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영원히 가려면은 앞서서 모든 걸 갖다 해결해 주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우리 저희 보수 정당의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제가 에드먼드 모그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현재를 지키기 위해서 변해야 되는데 그 변화를 안 해가지고서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가 원래 보수라는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수 정당을 한다고 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영주 교수님. 우리 미국 정당 체계 이론을 보면은 정당 재편성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1930년대, 50년대, 70년대 이렇게 구별해서 하는데 특정한 정당이 오랫동안 지배하는 그러한 체계가 미국에는 250년 정당 역사에서 36년 주기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36년 동안은 뭐 진보당이 갖고 있다가 민주당이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공화당이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1932년도 선거에서 루즈벨트가 후보를 이제 물리치면서 당시에는 뭐 대공황 시대였었기 때문에 그때 두 가지를 내세우면서 결국 이제 집권을 했는데 하나는 큰 정부론을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실업도 해결해야 되는데 당시 후보 공화당 정권은 스몰 가버먼트 작은 정부라는 걸 가지고서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민주당이 지지했었던 계층들을 넘어서서 남부 지역까지도 민주당의 지지를 받아내야만 된다 해서 그래서 서든 데모크래트라는 거를 이제 만들거든요. 그래서 32년도 시작을 해서 그게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이제 60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레가노믹스를 내세우면서 이제 레간 정부가 들어오면서 조금 이제 변화되는 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거기 한 20년, 30년 동안 한 정당이 계속해서 집권한다는 것이 이제 가능했었었는데 요새는 이제 거기도 조금 변화되는 거죠. 5년 만에 정권이, 4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케이스가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미국에. 카터가 레이간한테 지금 80년도 선거라든지, 88년도에는 아버지 부시가 이겼지만 92년도 클린턴한테 4년 만에 뺏겼다는 거라든지,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뺏긴 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래서 이제 2016년도, 아까 우리 총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123석으로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일당이 되고, 그리고 2017년도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되고, 2018년도 뭐 지방선거 압승하고 2020년도 180석으로 민주당 전국 선거에서 4차례 연속 승리한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 진보 정당 우위 체제가 30년 동안 유지될 거라고 얘기를 했다가 결국 2021년도 재보궐선거 지고 2022년도 대통령 선거 지고 지방선거 지고 그러는데 또
이번 2024년도 총선을 보면은 완전히 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의 흐름과 이 대선의 흐름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가 오랫동안 나왔었던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은 DJ 길을 갈 거냐 이해창의 길을 갈 거냐를 가지고서 아마 결론이 날 것이다. 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96년도에는 뭐 새정치국민회를 만들었지만 79석밖에 못 얻었어요. 그 당시 자민련이 50석을 얻어서 129석을 얻었지만 당시 신한국당이 139석으로 원내 가반은 못 얻었지만 일당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도에 DJP 연대를 통해서 정권을 차지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선거 때를 보면 아마 위원장님도 생생하실 텐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 말기 때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뭐 정권 다 넘어간다 그랬어요. 뭐 카드 대란이 있었고 2002년도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지만 그에 있었던 6월 지방선거 때 완전히 다 패하고 영남 세 군데에서 만약에 하나라도 이기면은 다 지면은 제가 후보직을 내놓는다고까지 했는데 다 졌고요. 2002년도 88 재보궐선거 13군데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또 완패당했고. 그러는데 기적적으로 정권 재창출을 했거든요. 당시만 해도 야당이 압도적으로 끌고 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 부분은 바로 지금도 변화됐다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가장 한국을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냐고 최근에 물어보면 1위가 누군지 다 아시죠? 노무현 대통령으로 나옵니다. 이게 10년 전에는 뭐 그런 조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박정희 대통령이 1위였었는데 그게 아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변화하는 부분 속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정당 재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어떤 때는 4차례 이기다가 2020년도에 그렇게 압승했었던 민주당이 2년 만에 정권을 뺏기게 되고 2020년도에 이겼었던 그 국민의힘이 2024년도는 또 이렇게 완패당하고 저는 어떻게 예측을 해보냐면요. 이게 쭉 굉장히 간단해. 이모셔널 보팅을 많이 하는 우리 유권자들을 보면은 가장 나쁘고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순위에 따라서 심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조사를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비호감, 그 다음이 이재명, 그 다음 조국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그래도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는 것처럼 해서 나오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끝났다. 2027년은 윤석열 심판이 김대중 심판이 아니었거든요. 2002년도 대통령 선거가. 그래서 결국 노무현 돌풍 드러나고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는 진보의 가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저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내세웠던 선거 그 슬로건이 가장 강력한 선거 슬로건이라고 봐요. 지금까지. 특권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게 정말 많은 그 서시민들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전폭적 지지를 받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2026년도 얘기를 하셨는데 2027년도 뭐 보수가 이제 바뀌어야지만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는가? 지금 얘기하는 뭐 보수 중에는 뭐 개혁신당도 있고 이게 하나를 합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보수의 미래 중에서도 그러한 보수의 노무현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변화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내가 이제 사실은 2002년도에 노무현의 출연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거의 다 99%가 이해창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도 그렇고 일반 여론이 이제 그렇게 돌았는데 내가 사실 그때도 내가 그랬어요. 이해창 씨는 되기가 힘들 거다. 왜냐면은 이 IMF 사태 이후에 김대중 정권이 IMF 사태를 극복을 하면서 그때 벌어지기 시작한 게 양극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해창 총재는 주로 무엇을 대변을 했냐면 있는 사람 편을 많이 드는 게 이해창 씨고
그리고 노무현은 지금 얘기한 대로 뭐 특권과 이걸 없애다니까 서민의 편에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이해창 씨는 낡은 사람이고 노무현이는 신선하게 보이고, 그래서 사실은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결국 가서 대통령이 돼가지고는 또 자기가 원래 생각한 거고 저건 반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말년이 실패를 그래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참 변화를 가져오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준석이라는 의외의 인물이 젊은 친구가 당 대표가 되니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 야, 저 당이 그래도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변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인상을 준 거예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키게 한 거라고.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 올 것 같다면 정권 심판론을 내걸고서 민주당이 압승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7년에 노무현 같은 보수가 누가 하나 나올 수 있겠느냐? 내가 보기에는 세대 교체를 하자고 그러면 그 가능성이 있어요. 이재명이도 낡은 사람에 속하고 하기 때문에 세대 교체를 하기로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가 지난번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되는 것처럼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에 사실은 원외위원장 한 사람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여망에 의해서 결국은 민심이 당심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준석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준석이에 대해서 일반 국민의 기대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현상이 걔네 이번에 그 총선에서도 이준석이가 승리하는 요인도 바로 그런 거라고 봐요. 이준석이가 딴 사람이 보기에는 저게 되겠나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준석이 꼭 될 것 같아.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준석이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하냐에 따라서 2027년에 노무현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수 다시 재집권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와 같은 국민의힘의 상황 가지고는 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 그래도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뭔가 아니, 새로움을 근데 주고 그렇게 됐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명박 정부의 정권 교체론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여론조사에 보면은 정권 교체를 원하던 사람의 15%가 박근혜를 찍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박근혜로 대통령이 돼도 정권이 교체된다고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2027년에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사실은 보수 정당이 국민의힘이라는 것은 자체로서는 나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제 그 대통령이 결국 가서 새로운 보수 정당을 갖다가 장악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지. 그 말씀은 지금 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 누가 대표가 돼도 변화는 없을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국민의힘은 어차피 대통령과 밀접하게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이상 당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은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결과에다가 조금 더 총원을 하면은 선생님께서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정권 재창출입니까? 정권 교체입니까?를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36%가 정권 교체라고 그러지. 얘기했는데 거기에 이제 전제 조건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한마디로 굉장히 실은 스마트하게 대처를 한 겁니다. 기업인 출신으로 완전히 항복선을 한 거예요. 박근혜 후보한테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 2012년에 비대위원장한테 모든 정권을 다 줬거든요. 그리고 하는데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전권을 가지고 2012년 총선도 치렀고 그리고 갔었었는데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거죠. 그게 예를 들어서 그때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나름대로 영남과 이념이라고 하는 막강한 그 나름대로 자기 지지 세력이 있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시는 4명의 후보들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배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하면은 국민의힘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이게 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있지만은 그만큼 이제 보수가 이제 대위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 희망이 있는 거는 그러더라고요.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항상 우리에게는 이재명 대표가 있잖아요. 이런 많이 서로가 저분이 계시기 때문에 참 고마운 분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막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지금 이거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제 실은 보면은 뭐 아니야, 나는 예.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 대 예. 지금 현재 국민의힘 사람 가지고는 이재명이 이기기도 힘들 거예요. 예. 나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박근혜 당시에 소위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이미 세종시 법안을 가지고서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과 한바탕 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의 의원도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생각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세종시 법안에 반대 토론을 본회장에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반대를 했거든. 거기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거기서 그냥 KO를 당한 거예요. 그냥 포기를 해버린 거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에 국민의힘이 선거 때 비대위를 맺는다고 그래서 내가 박근혜 비대위를 갖다가 냉정하게 한번 다시 재점검해봐라 말이야. 그때 뭐를 했느냐. 그때는 박근혜 비대위는 본질적으로 이 소위 말하는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상황을 다 극복하고 새로운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비대위를 보면은 무슨 뭐 목련꽃이 피면은 뭐 김포가 무슨 서울에 편입된다든지 뭐 국회를 갖다가 완전히 세종시로 오기는 그거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유권자들로. 그러니까 이제 선거 펴올 수밖에 없는 거지. 김재원 교수 뭐 하시는 거? 경제 문제 좀 더 여쭈겠습니다. 예. 그 TSMC 있잖아요. 대만에 TSMC가 지금 이제 뭐 대만을 미국이 지켜줄 것이냐 아니냐 그럴 때 TSMC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지금 한 기업이 어떤 면에서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경제 민주화 했을 때에 과연 지금 한국이 그래도 같이 재벌님 말씀하시는데 이런 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안보적인 측면에 유리한 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AI 시대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이제 과연 중소기업들이 많은 그런 경제 체제에서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이게 경제 정책이 지금 옛날에는 우리 내부의 문제에 집중해서 풀어야 할 시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런 글로벌 시대에 특별히 이 지정학과 경제과학 기술이 얽혀 있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들을 우리 정책 결정하는 분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또 해야 되고 따라서 이제 이 안보와 이런 지정학까지 고려한 이 정책이 필요한데 경제 측면에서도 근데 그럴 경우에 지금 이 큰 대기업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동시에 미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또 중산층 복원이 필요한데 미국은 이제 그 Building Back Better 그래서 일단 미국의 그 제조업 리쇼어링을 해서 그 제조업의 취업을 하는 비중을 늘려감으로써 중산층을 복원해서 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치 측면에서 이 중산층을 강화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게 좀 쉽게 짧아서는 모르겠지만 우리 경제 정책으로 어떻게 중산층을 복원하겠다는 것인지 또 지금 경제 정책으로 어떻게 지금 이러한 지정학 시대의 도전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우리 경제 체제를 좀 더 민주적으로 만들 것인지 이러한 것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답답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마 이런 문제를 가장 오랫동안 앞서 고민하신 분이 이제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그 옛날 민주화 화두의 새로운 지정학적인
어떤 시대의 변화를 고려할 때에 어떤 식의 해법을 좀 내놓으실 마음이 있으신지 그것도 여쭤봤습니다. 사실은 이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제민주화라는 게 대기업을 때려잡자는 것이 경제민주화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시장 경제에서 파생되는 잘못된 점을 갖다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 정착을 시켜가지고서 거기에 모두가 공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다 만들자 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더 이상 정부가 간섭하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국제시장에 나가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커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중소제조업, 뭐 소상공인 이 사람들은 지금 말할 수 없이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의 이 상황을 갖다 좀 개선시켜 줘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전체 근로자 수 중에서 17%만이 대기업과 공기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만이 사실 말하는 정상적인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 이하의 83%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라는 것은 그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뭐 절반 정도의 소득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소득을 증가시키려면은 중소제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줘야 할 거 아니에요. 생산성을 높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여건에서는 그 사람들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방법이 없어. 그거를 사실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줘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윤석열 지금 대통령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대통령이 되거든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날 우리 재벌을 키워낸 것처럼 이 중소제조업의 소위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대통령이 전력을 한번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라.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서 생존의 기반이 무너져 있는 이런 데를 좀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라도 좀 정상화 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 가장 성교를 받을 거다 그러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체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심이 이반될 수밖에 없는 거지. 지금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서민 이런 사람들이 아니 무슨 매일매일 자기 삶이 괴로운데 무슨 보수니 진보니 이런 얘기 해봐야 몇 개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라는 것이 나라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정치인데 그거에 성공을 못하면은 결국 가서 정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라는 사람들이 자꾸 끊임없이 변화해서 변화를 따라가야지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를 유지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유지가 될 수가 없다고 봐요. 지금 그러니까 국힘당은 희망이 없다는 결국은 말씀이시죠? 네, 현재로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현재뿐만 아니라 이 네 사람 중에 결국은 대표가 하나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은 계속 당은 자기 손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그러면은 지금 상태가 계속 될 거고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진 상황은 그대로 갈 거고 그 지자체 선거에 그대로 또 반영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저렇게 독재, 의회 독재를 해서 히틀러 나치당처럼 해도 이쪽이 더 못하니까 지금 김영진 교수는 국힘당에서 이재명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고 하고 있지만 저쪽에서는 윤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고 또 이제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희망이 선생님 말씀은 세대 교체론이 나오면 그러면 이재명도 오래된 낡은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의 노무현처럼 그런 흐름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눈에 보이는 거는 이준석이가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네, 근데 국힘당 내에서는 아직은 안 보인다. 국힘당에서는 보이질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 지금 저희 장관의 핸디캡은 뭐냐면은 그것도 역시 출신이 검사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성공을 하지 못하는 한 또 검사가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는 그런 일반 국민들의 소위 회의감이 너무 오기 때문에
그게 별로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모든 게 경제 뭐 이게 다 우선이지만 정권이 안정이 돼야지 뭐 경제고 뭐고 제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이 지금 저희 부채가 GDP 대비 250% 가까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보수당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저희 윤석열 대통령의 큰 나는 실책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조금 우리 저 김광두 교수님 말 맞다나 자 세금은 깎아주고 또 무슨 건전재정을 해야 되니까 빚은 안 써야 되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각자 도생하라고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 정권이 각자 도생하라고 그렇게 내방아치는 정권이라는 게 안정이 될 수가 없다고. 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2016년도 가을에 촛불 집회가 엄청나게 참 오랫동안 지속이 됐는데 흔히들 얘기해서 뭐 민노총 무슨 정교조가 주관을 해가지고 그게 됐다고 이러는데 그 많은 사람이 그 두 단체의 힘으로는 모일 수가 없어요. 일반 국민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지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108석이라고는 소위 지금 국민의힘의 의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완전히 장악을 해야만이 자기한테 위험이 안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모든 걸 거기에다가 걸고 있는데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에요. 민심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해버릴 것 같으면 그 아무 의미 없는 짓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뭐 본인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계속 민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뭘로 민생을 해결하겠다는 말은 일치 안 해. 방법을 얘기를 해야지 뭐 민생이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지지가 생겨날 수가 없다고. 이게 만에 하나라도 지금 2년 후에 지자체 선거에서 수도권에서 또 과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진짜 희망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지금 보수 정당이 앞으로 제대로 생존을 하려할 것 같으면은 엄청난 지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지금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그래도 뭐 국힘당이 좀 잘해주면 좋겠다는 희망을 한번 찾아보려고 선생님 말씀을 좀 듣고 그리고 김영진 교수나 김병현 교수 말씀도 더 듣고 그리고 이제 토론을 통해서 좀 좋은 해답도 얻어보고 뭐 그러려고 했는데 결국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재 국힘당의 그 내부 구조나 인물의 구성으로 봐서는 이 변화를 추구하는 게 어려운 그런 거다. 그래서 결국 다음에 세대 교체라는 것이 이제 크게 부각이 돼서 그래서 새로운 인물들이 좀 나오면은 거기에서 좀 가능성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야당은 이미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이 거의 다 뭐 전권을 행사하는 거니까 그분이 다시 나올 수 있고 그렇다면 이쪽에서 새로운 새로운 인물 이런 사람이 나오면 그래도 한번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좀 이해가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른 중요한 얘기들도 있지만 결국은 그런 흐름으로 가면 이제 국힘당이 그 어느 정도 좀 희망을 가질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김종인 선생님이 느낌은 그런 국힘당 내부에는 그런 인물이 아직은 안 보인다는 그런 느낌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밖에는 이제 뭐 이준석 같은 좀 젊은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김영진 교수가 희망사항으로 내년 9월쯤 되면 뭔가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막 그 변화가 오면 좋겠고요. 그 변화 속에서
인물 세대 교체론이 좀 나와서 새로운 인물, 그 낡은 인물 대 새로운 인물 이런 구도가 성립되면 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교수는 지금 국제 환경에 대해서 매우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런 염려는 많이 합니다만은 국내 정치는 싸움하느라고 밖의 상황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못 갖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 조금 다른 얘기들은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다른 주제는 또 다음 기회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